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 인도 변이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변이 확산세로 봉쇄 완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HO는 부유한 국가들의 백신 기부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원격 수업 2년 차에 접어든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고령층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전 예약자가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호대 정선에선 돈을 갚지 않는다며 옛 동업자를 납치해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비는 월요일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어머니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요. 양부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부모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양모 장모 씨는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숨지게 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직접 원인인 장갑막 파열과 췌장 절단은 물론 머리뼈와 갈비뼈, 넓적다리 뼈 등에서 발견된 골절도 모두 장 씨가 저지른 학대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냐 살인이냐를 가를 핵심 근거인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밟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 안에 유기하는가 하면 특히 사망 전날에는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편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던 어제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판결 이후 시민들이 보인 반응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인아, 우린 끝까지 싸웠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소를 해도 꼭 엄벌 끝까지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싸워주고 지켜줄게. 다행히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됐지만 이거는 성인이 성인을 죽인 그런 죽음이랑은 정말 다른 걸로 정말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죽일지 모르고 때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이들한테 한 범죄가 더 벌받아야 되는데 막 칼로 찌겨 죽이면 사형 나오잖아요. 근데 정인이는 왜요? 힘없는 애가 그 온몸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5년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5년이지 또 그쪽은 항소를 할 거고 그럼 또 깎인다고 보면은 뭐 2년, 3년, 4년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자신의 선택으로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그렇게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으면 잘 길렀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제일 저한테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로 집단 면역 달성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영국에서 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인도 변이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존슨 영국 총리는 봉쇄 완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보건국은 지난 5일과 12일 사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에서 인도 변이 사망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 변이가 확산된 지역은 영국 중부 볼턴과 블랙번. 지난주 모두 1,313명이 인도 변이에 감염돼 그 전주에 비해 2.5배 늘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도 변이로 봉쇄 완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new variant could pose a serious disruption to our progress and c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move to step 4 in June. 영국 보건당국은 50세 이상 성인과 기저질환자의 1, 2차 백신 간격을 12주에서 8주로 앞당겨 접종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볼턴과 블랙번 지역의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군 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인도 변이의 전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백신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t only against the original variants, but also against this new variant.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people who get their first vaccine also go on to get their second vaccine. 한편 포르투갈 외교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가진 영국인은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포르투갈에서 열리기 때문인데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등 영국 팀끼리 맞붙게 돼 최소 10,000명 이상의 영국 응원단이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이 충분한 나라들을 향해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WHO는 부유한 국가들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착수한 것과 관련해 백신이 더 시급한 저소득 국가에 기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에 백신을 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대부분을 사들인 소수 국가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In January, I spoke about the potential unfolding of a moral catastrophe. Unfortunately, we're now witnessing this play out. WHO는 현재 백신 공급의 0.3%만이 저소득 국가에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백신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WHO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ven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high vaccine coverage, if you've got a lot of transmission, then you wouldn't take your mask off.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WHO는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지역의 전염 강도와 백신 보급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2월 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한 지 11주 만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직접 대면 접종 면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교사들의 사전 예약도 하루 새 11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다시 접종에 나섰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련자 92만 6천여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었나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접종 후 30분간 기다리며 증상을 살핍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2차도 많이 기다렸다가 오늘 드디어 맞아서 좀 약간 코로나부터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 기간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환자 가족들은 비닐 장막 너머로 안부를 묻습니다. 죽 먹었어? 죽 먹었어? 정부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마음대로 와서 보고 좀 오면 좋지.
지금 마음대로 와도 보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가로막고 만지도 못하고 뭐 속상해서 죽겠지. 오는 27일부터는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들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제 하루 112만 명이 사전 예약을 하는 등 60세에서 74세 고령층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접종 대상자 932만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337만 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100명 중 5명꼴로 사망으로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혈소판 감소성 희귀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은 100명당 0.001명 정도로. 정부는 예방접종률이 45% 이상인 나라에선 확진자 발생이 뚜렷하게 줄고 있고 접종률이 25% 이상인 경우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 뒤 맞는 두 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낯설었던 지난 한 해 비대면 수업만으론 한계를 겪던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유경 기자가 코로나 2년차를 맞은 학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선 6개 학년 중 4개 학년만이 등교 수업을 합니다. 얘네 이제 곧 갈 거야. 아니, 안 갈 거야. 너네가 오면 다른 애들도 다 오지.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얘들아, 비디오 안 켠 사람 제발 비디오 좀 켜줄까? 중위권이 줄고 상하위권이 늘어나는 학습 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아이들은 여전히 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는데 여기 중아래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결국 전면 등교 수업을 선택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습 결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는데 교사와 학생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좀 높고 학생들도 친구들하고 일단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게 제일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할 새도 없이 맞게 된 비대면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마저 바꿔놨습니다.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면 수업을 해도 애들 뭐 모둠 수업이나 행사 같은 게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애들은 학습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학습 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듯한 게 계속. 교사들은 학생 한 명 한 명, 교실 구석구석까지 손길을 미칠 수 있는 대면 수업 확대만이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이다. 아이들은 오늘 학교에 와서 무슨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었을까? 저는 학교 때 학생 수 줄여서 무조건 대면하는 게 그 외에는 방법은 없어요.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그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아침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에 또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의 20에서 60, 충청 남부 지역과 그 밖의 남부지방의 10에서 40, 중부지방의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0.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의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원주 역시 24도가 되겠고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 성급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이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5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시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차량 뒷부분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9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남성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등은 발견 당시 택시기사가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승객은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선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제지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뒷좌석에서 사람이 웅크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조수석 뒷문 쪽으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를 제가 발로 차가지고 사람을 못 나오게 막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지구대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찰은 해당 승객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남 나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50명이 대피하고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옛 동업자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에는 이 남성의 10대 아들과 아들 친구들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농공단지입니다.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공장주 55살 이모 씨를 태운 뒤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며 나간 이 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공장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 나가면 공장에 10분이 걸려고 전화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어떤 그런 전화도 없고 해서 전화도 안 받고 전화는 꺼져 있고 그런 점이 수상해가지고 실종 신고 하루 만에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차를 탔던 56살 서모 씨 등 4명을 그제 경기도 오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서 씨의 10대 아들과 아들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공장에서 납치를 당한 피해자는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 반쯤 피해자를 정선의 동강변에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한테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들과 아들 친구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 4명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야 대립 속에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한 김부겸 총리는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이 국토부 장관도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 모여서 인사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은 어제 아침 지체 없이 재가됐습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김 총리는 국회 인준 과정에 여야 대립을 의식한 듯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해내겠습니다. 첫 공식 업무를 코로나19 회의로 시작했고 취임사에선 민생 문제 해결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청년층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절차를 마친 과기부 임혜숙, 국토부 노형욱 장관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31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항의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적격 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 인사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했고 대통령 면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인사 독주라는 대여 공세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이어갈 태세입니다. 당분간 국회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청문 정국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여당 지도부가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당청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책 마련은 당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대선까지 남은 국정 주도권, 여당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새 여당 지도부의 요청은 분명했습니다.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로 이른바 김부선 라인으로 표현되는 GTX D 노선 문제 등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국정 최고 과제인 부동산 문제,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임기 말 극심한 당청 갈등을 경험했던 문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당청 간 원팀 정신 주문도 있었습니다.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당청은 인사청문 정국의 긴장감을 풀어내고 원팀을 강조했지만 정책 견해차는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죽비를 맞은 것 같았다고 한 부동산 문제만 해도 여당에선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내건 문 대통령과 달리 송 대표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언급해 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5년 단임제 상황에서 임기 말 국정 주도권은 여당이 주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성과나 지지율 추이 등이 여당으로 옮겨가는 무게추의 속도를 좌우할 겁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정보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논의했는데 특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결정적인 유인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DMZ부터 합참까지 정보수장으로선 이례적으로 동선을 노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파악한 에이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 어제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은 다음 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입니다. 먼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양국의 판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제안대로 유연한 외교를 채택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북한을 테이블로 이끌려면 결정적인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간의 결이 다른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헤인스 국장이 우리 정부의 설명을 철저히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미 간의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여전히 인권 분야죠. 한미가 어떻게든지 입장차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대북 정책 공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헤인스 국장은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방한 결과를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수장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막판 조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와 국방당국 실무자들 간에는 정책 대화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백악관에선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한미 국방당국 차관복급 인사들이 워싱턴 DC에서 통합 국방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연합 훈련을 통해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합의된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며 한국 측의 획득 계획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과 체결한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외교 당국 간에도 실무협의체인 한미 아세안 정책 대화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남중국해 지역의 선박 운행과 비행의 자유를 비롯해 아세안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당국자 간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책 조율이 잇따르는 가운데 백악관은 다음 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President Moon's visit will highlight the ironcla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road and deep ties between our governments, people, and economies.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 정책은 물론 코로나19 방역과 반도체 같은 신기술 분야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었던 지난 주말에는 이동량 자체가 다른 주말보다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교통량이 확실히 줄겠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다소 혼잡한 수준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교통량이 줄다 보니 예상되는 최대 정체 시간도 지난주에 비해 늦어지겠습니다. 오늘 지방 쪽으로는 정오 무렵부터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간대나 점심 식사 이후에 출발하시면 많이 지체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내리는 비에 노면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 기흥동탄과 오산, 또 북천안 부근에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 지금은 전 구간 한산합니다. 다만 비봉이나 바람 부근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이용해 이 시각 서창부터 양지까지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최소 20% 이상 감속 주행하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소식과 함께 성급하게 찾아온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비가 시작돼 월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충청 이남 지방에 이어서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20에서 60, 충청 남부와 전북, 경상도에 10에서 40, 그 밖에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0.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광주가 24도, 부산이 21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고사포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 살포를 겨냥해서 물리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요.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담아 날려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단 일부가 실제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고 북측이 이를 수거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지상에서 비행물체를 공격할 수 있는 고사포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이 날아온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고 고사포를 동원한 대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도발이라 비난하며 상응 행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코로나 방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바람에 날려오는 물체에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최고 존엄 모독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방역 성공이 큰 성과인데 방역에 구멍을 내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런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가 있죠.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단살포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대통령의 특별연설 발언도 이 같은 맥락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에 고사총을 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한 선례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사실도 비판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공소장엔 이 지검장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가 검찰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조 수석에게 말했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의 송달도 되기 전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감찰 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수사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사실도 이틀 연속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를 수원지검이 했으니 기소 역시 수원지법에 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대검에 근무하던 때 범죄 혐의가 발생했으니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게 맞다며 박 장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원 관할의 사건은 해당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와 순천 등의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 예약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개현우 기자, 먼저 감염 확산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 700명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231명으로 목요일 기준으로는 19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험 적용하고 있는 전남 지역 확산세도 거셉니다. 목요일 하루만 전남에서 50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6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6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을 여수, 순천, 광양에선 4명까지로 제한하고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됐죠? 네,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련자 92만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27일부터는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들도 본격적으로 2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60세에서 74세 접종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337만 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70에서 74세는 54.9%, 65세에서 69세는 43.9%, 60에서 64세 예약률은 18.6%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한 번만 맞아도 감염을 85% 이상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 예약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지금도 백신 잔여분, 그러니까 미리 예약한 분이 사정상 병원에 못 가는 경우 등 여러 사정으로 남은 백신은 의료기관에 대기 등록을 했다가 누구나 맞을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일일이 전화로 문의를 해서 남은 백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관마다 대기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백신 물량이 늘어나는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통해 주변 의료기관에 남은 백신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의료기관
24시간마다 이 남는 백신이 있는지 표시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약 취소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당일 예약을 통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백신은 개봉 후 6시간 안에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약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면 어렵게 확보하고도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걸 상당 부분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위험군인 고령층 접종률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병원에 가시고요. 이 예약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취소할 경우 예약일 이틀 전까지 접종 기간에 미리 알려 낭비되는 백신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도쿄올림픽 준비로 갈 길이 바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 지역을 또 늘렸습니다. 의료 전문가 반발에 부딪혀 급히 방침을 바꾼 건데 설상가상 백신 접종 계획마저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스가 총리는 본인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회의. 긴급사태 추가 선언은 없을 거라던 정부 방침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한 건데 결국 홋카이도와 히로시마, 오카야마 세 곳에 긴급사태가 결정됐습니다. 정부 방침이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뒤바뀐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即断即決をして会えると、これは総理の決断といったもの、非常に画期的だと。 하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昨日はやりませんって菅さん言ってたのに、今日になって分科会に言われて、やるんだったらもっと早くからやってればいいし。 스가 총리가 장담한 백신 접종 계획도 삐걱이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 명씩 7월 말까지 끝내겠다던 고령자 접종은 하루 평균 17만여 명에 그치고 있고 정부 조사에서 지자체 251곳 14%는 아예 7월 말 접종 완료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私も実は昨日報告を受けてショックだったんです。4月いっぱいでですね、終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ぜひ協力してほしい。 의사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강행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정부에 취소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誰かがこれはやらないといけないと医療従事者が声を上げるのが一番求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참가자도 일주일여 만에 35만 명을 넘겨 일본 내 역대 최다 청원 2위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대한항공 여자 탁구 실업팀에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팀 내 일부 고참 선수들이 막내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탁구와는 무관한 사생활을 문제 삼아 2년 가까이 괴롭혔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대한항공 여자 탁구 실업팀에 입단했습니다. 전지훈련이 끝난 뒤 탁구팀 입단 직전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라켓을 탁구대에 던지더니 옆에 큰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 바구니를 저한테 던지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표정 그딴 식이냐고. 폭언, 폭행과 함께 따돌림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봉으로 일부러 제 얼굴을 막 세게 때리거나 쟤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라. 그냥 상종을 하지 마라. 쟤 쳐다보면 우리만 짜증나니까. 같은 장소에서 훈련했던 다른 팀의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막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머리 맞는 장면을 봤는데 제가 만약에 선수였으면 그래서 못 버티고 나왔을 것 같아요. 해당 선수는 이런 집단 괴롭힘이 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본인도 모른다면서 탁구와 상관없는 사생활을 주로 문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SNS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 우리가 보게끔 해놔라. 야, 너 내가 남자랑 연락하지 말라 그랬지. 너 남자랑 문자도 하지 말라 그랬지. 선수가 써온 일기장에는 그동안 겪었던 일과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너무 숨이 막혔고 그냥 모든 시선들이 다 저한테 와 있었고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력은 아니었고 욕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진 거 같냐 탁구 기술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냥 하다가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폭 한 게 그 선수의 주목으로 확 때렸다고 한 것 같아요. 코치도 선수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진과 영상을 보낸 뒤 왕따와 괴롭힘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속 팀이나 책임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죠. 해당 선수는 소속팀 코치와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질책을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선수는 계속 참다가 결국 코치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선생님 이렇게 울면서 저 너무 힘들다. 부모님이 또 하고 언니들이 저한테 조금 막 대한다. 코치는 도리어 자신을 탓했다고 해당 선수는 주장합니다. 내용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언니들이 너한테 그러는 건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른 선수들을 불러 모으더니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도록 시켰다는 게 해당 선수 말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저를 혼자 거기다 앉혀놓고 다른 선수들한테 불만 한 가지씩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해서. 답답한 마음에 다른 팀 선수에게 상담을 하러 새벽에 숙소를 나갔고 감독은 무단 이탈이라며 훈련에서 배제하는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규정엔 아예 없는 징계고 상벌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 지도자는 인권 침해가 의심만 돼도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탁구팀에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은 없었다면서 만약 괴롭힘을 당했다면 당사자의 행동이 더 나빴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코치도 피해자가 될 만한 일이 없어 고충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모인 건 인정했지만 서로 뭘 원하는지 듣고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탁구팀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에도 상황을 알렸지만 탁구팀 담당 부서가 선수들을 면담한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선수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이러한 스포츠계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피해를 호소한 선수는 최근까지 가해자로 지목한 선수와 같은 숙소를 쓰다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분리 조치됐습니다. 이 선수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넣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트윗을 반복하자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테슬라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값을 계산하는 걸 중단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출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엔 머스크는 또 다른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띄우는 글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도지코인 가격은 3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엔 미국의 한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선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방송 직후 도지코인은 30%가량 폭락한 바 있습니다. He's been very public and very kind of off the cuff about crypto. He kind of had a little dig at Dogecoin and then Dogecoin tanked after that.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를 쥐락펴락하는 머스크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일고 있고 미국 언론들도 머스크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에 테슬라 시세 조작 혐의가 인정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예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렇게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 pour billions into it, the price rises, they cash out, take their profits. The common man, the common person loses no matter what happens here, and the rich keep getting richer. 머스크는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지난달 국내에 출간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책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이 책이 실제 서점에서 다시 판매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입니다. 지난달 국내 한 출판사가 북한 원본을 그대로 옮겨와 출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판매를 막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인 것은 맞지만 이 책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단체는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번 것이 허용되면은 북한의 다른 모든 표현물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출판사 대표는 책을 다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표기법 등을 수정해 다음 주 중에는 개정판을 출판하겠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장벽이 그만큼 더 걷어졌다. 장벽을 제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회고록이 실제 서점에 배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책을 유통하는 업체나 서점들 모두 논란을 우려해 취급하길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서점에 공급한 한국출판협동조합을 찾아가 서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2019년도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5살 난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대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25년의 충형을 확정한 사실이 KBS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5살 A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군은 결국 폭행 등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군을 학대한 건 계부인 20대 이모 씨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목검 등의 흉기로 수백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A군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이 없던 날에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며칠씩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숨지기 전날에는 손발을 뒤로 묶어 방치하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군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잦은 학대로 건강이 악화된 A군을 폭행하고 방치한 만큼 A군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더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수백 회에 걸쳐 목검, 강목 등으로 상해를 가한 후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 친엄마는 지난해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상직 의원이 어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다음 달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박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체포영장이 발부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54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팔아 4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자녀의 외제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임차 비용에 쓰인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이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서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현재 1심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명절을 앞두고 2천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고 구민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데 이스타항공의 돈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 6개월.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재판부가 선처한다면 지역구인 전주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구리시에 조성되는 물류단지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받고 있는데요. 시장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구리시청을 빠져나옵니다. 구리시청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참여하신 건가요? 자료 어떤 거 확보하셨어요? 10여 명의 수사관은 6시간 넘게 도시계획팀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구리시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관내에 조성할 예정인 물류단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산호동 지역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미리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 중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최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리시청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으로 피의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530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을 놓고 국토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민원인에게 공청회는 형식적인 거다, 위에서 툭 떨어진 노선도 있다는 등의 발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또 예고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서울까지 가는 대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한 GTX D 노선. 속칭 김부선이라는 논란 속에 이번엔 노선 결정이 정부 마음대로라는 국토부 담당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깔아줄 의무가 없어요. 우리 부에. 이건 우리 부의 자유대량이에요. 법적으로. 자유대량인가요? 예, 공청회도 제가 립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립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노선 결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나옵니다. 상용 신도시 있잖아요. GTX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대도시권 광특별법에 의해서 갑자기 툭 들어온 거예요. 우리 과도 원래 그걸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냥 툭 떨어져 온 거예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행정소송을 하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간 이 공무원.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고 김포 시민들은 오늘 세 번째 집단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30분 내 출퇴근과 서울 집값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GTX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됐습니다. 노선과 역을 두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용 민간 사업이에요. 이거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나 이용 시민에 대한 입장 배려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과 과정이 없어요. 신임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 GTX D 노선의 확정안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명확한 선정 원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늦어 많은 사상자가 난 건 소방과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이 주파수가 서로 다른 통신망을 써 연락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신속히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한 원인입니다.
이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재난 관련 기관들의 통신망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습니다. 안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찰청 내 112 상황실, 교통체증 신고가 들어오자 재난안전통신망으로 현장 인근 경찰관에게 연락합니다. 도로에 나가 있는 경찰이 보여주는 실시간 현장 영상은 경찰은 물론 소방서와 대구시청에서도 공유돼 교통 관련 기관들이 함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건을 처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지자체는 VHF나 UHF 등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 재난 상황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계기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필요성이 부각됐고 6년 만에 전국 단일 통신망이 구축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 등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최대 2,500여 단말기가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악지대나 지하 등 통신 사각지대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PSLTE를 기반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기존 무선통신망에서는 불가능했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도 수준 높은 재난 대응 서비스를 하는데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해외 수출 확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이번 주말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어제 30.8도로 7월 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5에서 20, 남부지방에 10에서 40mm고요. 이 가운데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비가 올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4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 인도변이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변이 확산세로 봉쇄 완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HO는 부유한 국가들의 백신 기부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원격 수업 2년 차에 접어든 교육 현장에서는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고령층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전 예약자는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선 돈을 갚지 않는다며 옛 동업자를 납치해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비는 월요일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어머니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요. 양부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부모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양모, 장모 씨는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숨지게 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직접 원인인 장갑막 파열과 췌장 절단은 물론 머리뼈와 갈비뼈, 넓적다리 뼈 등에서 발견된 골절도 모두 장 씨가 저지른 학대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냐 살인이냐를 가를 핵심 근거인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밟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 안에 유기하는가 하면 특히 사망 전날에는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편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던 어제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민들이 보여준 반응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인아, 우린 끝까지 싸웠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소를 해도 꼭 엄벌 끝까지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싸워주고 지켜줄게. 다행히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됐지만 이거는 성인이 성인을 죽인 그런 죽음이랑은 정말 다른 걸로 정말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죽일지 모르고 때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이들한테 한 범죄가 더 벌받아야 되는데 막 칼로 찌겨 죽이면 사형 나오잖아요. 근데 정인이는 왜요? 힘없는 애가 그 온몸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5년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5년이지 또 그쪽은 항소를 할 거고 그럼 또 깎인다고 보면은 뭐 2년, 3년, 4년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자신의 선택으로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그렇게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으면 잘 길렀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제일 저한테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로 집단 면역 달성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영국에서 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인도 변이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존슨 영국 총리는 봉쇄 완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보건국은 지난 5일과 12일 사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에서 인도 변이 사망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 변이가 확산된 지역은 영국 중부 볼턴과 블랙번. 지난주 모두 1,313명이 인도 변이에 감염돼 그 전주에 비해 2.5배 늘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도 변이로 봉쇄 완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new variant could pose a serious disruption to our progress and c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move to step 4 in June. 영국 보건당국은 50세 이상 성인과 기저질환자의 1, 2차 백신 간격을 12주에서 8주로 앞당겨 접종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볼턴과 블랙번 지역의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군 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인도 변이의 전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백신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t only against the original variants, but also against this new variant.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people who get their first vaccine also go on to get their second vaccine. 한편 포르투갈 외교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가진 영국인은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포르투갈에서 열리기 때문인데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등 영국 팀끼리 맞붙게 돼 최소 10,000명 이상의 영국 응원단이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이 충분한 나라들을 향해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WHO는 부유한 국가들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착수한 것과 관련해 백신이 더 시급한 저소득 국가에 기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에 백신을 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대부분을 사들인 소수 국가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In January, I spoke about the potential unfolding of a moral catastrophe. Unfortunately, we're now witnessing this play out. WHO는 현재 백신 공급의 0.3%만이 저소득 국가에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백신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WHO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ven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high vaccine coverage, if you've got a lot of transmission, then you wouldn't take your mask off.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WHO는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지역의 전염 강도와 백신 보급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2월 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한 지 11주 만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직접 대면 접종 면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교사들의 사전 예약도 하루 새 11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다시 접종에 나섰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련자 92만 6천여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었나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접종 후 30분간 기다리며 증상을 살핍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2차도 많이 기다렸다가 오늘 드디어 맞아서 좀 약간 코로나부터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 기간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환자 가족들은 비닐 장막 너머로 안부를 묻습니다. 죽 먹었어? 죽 먹었어? 정부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마음대로 와서 보고 오면 좋지. 지금 마음대로 와도 거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가로막고 만지도 못하고 속상해서 죽겠지. 오는 27일부터는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들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제 하루 112만 명이 사전 예약을 하는 등 60세에서 74세 고령층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접종 대상자 932만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337만 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100명 중 5명꼴로 사망으로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혈소판 감소성 희귀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은 100명당 0.001명 정도로. 정부는 예방접종률이 45% 이상인 나라에선 확진자 발생이 뚜렷하게 줄고 있고 접종률이 25% 이상인 경우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 뒤 맞는 두 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낯설었던 지난 한 해 비대면 수업만으론 한계를 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유경 기자가 코로나 2년차를 맞은 학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선 6개 학년 중 4개 학년만이 등교 수업을 합니다. 얘네 이제 곧 갈 거야. 아니, 안 갈 거예요. 너네가 오면 다른 애들도 다 오지.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얘들아, 비디오 안 킨 사람 제발 비디오 좀 켜줄까? 중위권이 줄고 상하위권이 늘어나는 학습 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아이들은 여전히 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는데 여기 중아래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결국 전면 등교 수업을 선택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습 결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는데 교사와 학생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좀 높고 학생들도 친구들하고 일단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게 제일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할 새도 없이 맡게 된 비대면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마저 바꿔놨습니다.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면 수업을 해도 애들 뭐 모둠 수업이나 행사 같은 게 전혀 못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애들은 학습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학습 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듯한 게 계속. 교사들은 학생 한 명 한 명, 교실 구석구석까지 손길을 미칠 수 있는 대면 수업 확대만이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이다. 아이들은 오늘 학교에 와서 무슨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었을까? 저는 학교 때 학생 수 줄여서 무조건 대면하는 게 그 외에는 방법은 없어요. KBS 뉴스 최경입니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이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혜주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차량 뒷부분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9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남성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등은 발견 당시 택시기사가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승객은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선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제지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뒷좌석에서 사람이 웅크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조수석 뒷문 쪽으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를 제가 발로 차가지고 사람을 못 나오게 막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지구대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찰은 해당 승객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남 나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50명이 대피하고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옛 동업자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50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행에는 이 남성의 10대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농공단지입니다.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공장주 55살 이모 씨를 태운 뒤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며 나간 이 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공장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 나가면 공장에 10분이 걸리라고 전화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전화도 없고 해서 전화도 안 받고 전화는 꺼져 있고 그런 점이 수상해가지고. 실종 신고 하루 만에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차를 탔던 56살 서모 씨 등 4명을 그제 경기도 오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서 씨의 10대 아들과 아들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공장에서 납치를 당한 피해자는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 반쯤 피해자를 정선의 동강변에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들과 아들 친구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 4명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야 대립 속에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한 김부겸 총리는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이 국토부 장관도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 모여서 인사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은 어제 아침 지체 없이 재가됐습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김 총리는 국회 인준 과정에 여야 대립을 의식한 듯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해내겠습니다. 첫 공식 업무를 코로나19 회의로 시작했고 취임사에선 민생 문제 해결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청년층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절차를 마친 과기부 임혜숙, 국토부 노형욱 장관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31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항의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적격 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 인사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했고 대통령 면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인사 독주라는 대여 공세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이어갈 태세입니다. 당분간 국회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청문 정국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여당 지도부가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당청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책 마련은 당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대선까지 남은 국정 주도권 여당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새 여당 지도부의 요청은 분명했습니다.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로 이른바 김부선 라인으로 표현되는 GTX D 노선 문제 등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국정 최고 과제인 부동산 문제,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임기 말 극심한 당청 갈등을 경험했던 문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당청 간 원팀 정신 주문도 있었습니다.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당청은 인사청문 정국의 긴장감을 풀어내고 원팀을 강조했지만 정책 견해차는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죽비를 맞은 것 같았다고 한 부동산 문제만 해도 여당에선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내건 문 대통령과 달리 송 대표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언급해 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5년 단임제 상황에서 임기 말 국정 주도권은 여당이 주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성과나 지지율 추이 등이 여당으로 옮겨가는 무게추의 속도를 좌우할 겁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정보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논의했는데 특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결정적인 유인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DMZ부터 합참까지 정보수장으로선 이례적으로 동선을 노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파악한 에이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 어제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은 다음 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입니다. 먼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양국의 판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제안대로 유연한 외교를 채택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북한을 테이블로 이끌려면 결정적인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간의 결이 다른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헤인스 국장이 우리 정부의 설명을 철저히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미 간의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여전히 인권 분야죠. 한미가 어떻게든지 입장차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대북 정책 공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헤인스 국장은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방한 결과를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수장 방안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막판 조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와 국방당국 실무자들 간에는 정책 대화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한미 국방당국 차관복급 인사들이 워싱턴 DC에서 통합국방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합의된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며 한국 측의 획득 계획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과 체결한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외교 당국 간에도 실무협의체인 한미 아세안 정책 대화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남중국해 지역의 선박 운행과 비행의 자유를 비롯해 아세안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당국자 간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책 조율이 잇따르는 가운데 백악관은 다음 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President Moon's visit will highlight the ironcla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road and deep ties between our governments, people, and economies.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 정책은 물론 코로나19 방역과 반도체 같은 신기술 분야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달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 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고사포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 살포를 겨냥해 물리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인 건데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담아 날려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단 일부가 실제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고 북측이 이를 수거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지상에서 비행 물체를 공격할 수 있는 고사포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이 날아온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고 고사포를 동원한 대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도발이라 비난하며 상응 행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코로나 방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바람에 날려오는 물체에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최고 존엄 모독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방역 성공이 큰 성과인데 방역에 구멍을 내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런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가 있죠.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대통령의 특별연설 발언도 이 같은 맥락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에 고사총을 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한 선례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스승의 날이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올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남 해안 쪽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20에서 60, 충남 남부와 경북, 전라도에 10에서 40,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비가 오기 시작해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1도, 부산은 17.9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고 일부 지역은 5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4도,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2.5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사실도 비판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공소장엔 이 지검장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가 검찰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조 수석에게 말했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의 송달도 되기 전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감찰 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수사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사실도 이틀 연속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를 수원지검이 했으니 기소 역시 수원지법에 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대검에 근무하던 때 범죄 혐의가 발생했으니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게 맞다며 박 장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원 관할의 사건은 해당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트윗을 반복하자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테슬라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값을 계산하는 걸 중단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출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엔 머스크는 또 다른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띄우는 글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도지코인 가격은 3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엔 미국의 한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선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방송 직후 도지코인은 30%가량 폭락한 바 있습니다. He's been very public and very kind of off the cuff about crypto. He kind of had a little dig at Dogecoin and then Dogecoin tanked after that.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를 쥐락펴락하는 머스크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일고 있고 미국 언론들도 머스크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에 테슬라 시세 조작 혐의가 인정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예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렇게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 pour billions into it, the price rises, they cash out, take their profits. The common man, the common person loses no matter what happens here, and the rich keep getting richer.
머스크는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을 놓고 국토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민원인에게 공청회는 형식적인 거다, 위에서 툭 떨어진 노선도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또 예고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서울까지 가는 대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한 GTX-D 노선. 속칭 김부선이라는 논란 속에 이번엔 노선 결정이 정부 마음대로라는 국토부 담당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뚝뚝 깔아줄 의무가 없어요. 우리 부에. 이건 우리 부의 자유대행이에요. 법적으로. 자유대행인가요? 예, 공청회도 제가 립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립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노선 결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나옵니다. 상용 신도시 있잖아요. GTX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대도시권 광특별법에 의해서 갑자기 툭 들어온 거예요. 우리 과도 원래 그걸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냥 툭 떨어져 온 거예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행정소송을 하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간 이 공무원.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고 김포 시민들은 오늘 세 번째 집단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30분 내 출퇴근과 서울 집값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GTX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됐습니다. 노선과 역을 두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용 민간 사업이에요. 이거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나 이용 시민에 대한 입장 배려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과 과정이 없어요. 신임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 GTX-D 노선의 확정안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명확한 선정 원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늦어 많은 사상자가 난 건 소방과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이 주파수가 서로 다른 통신망을 써 연락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신속히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한 원인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재난 관련 기관들의 통신망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찰청 내 112 상황실, 교통체증 신고가 들어오자 재난안전통신망으로 현장 인근 경찰관에게 연락합니다. 도로에 나가 있는 경찰이 보여주는 실시간 현장 영상은 경찰은 물론 소방서와 대구시청에서도 공유돼 교통 관련 기관들이 함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건을 처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지자체는 VHF나 UHF 등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 재난 상황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계기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필요성이 부각됐고 6년 만에 전국 단일 통신망이 구축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 등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최대 2,500여 단말기가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악지대나 지하 등 통신 사각지대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PSLTE를 기반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기존 무선통신망에서는 불가능했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도 수준 높은 재난 대응 서비스를 하는데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해외 수출 확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코일 쇳덩이가 떨어져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덮쳤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한 승합차가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운전자와 탑승자를 급히 구조합니다. 당진 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km 지점에서 25톤 화물차에 실려 있던 코일 쇳덩이가
앞에 있던 승합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가운데 9살 딸이 숨졌고 30대 어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차입니다. 이 화물차에는 13톤짜리 코일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50m 앞에서 추돌 사고가 나 차량 정체를 빚고 있었고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탑재해 있던 그 철판 코일이 도로로 낙하하면서 그 앞에 있던 그 승용차를 현재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2018년엔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졌고 이를 피하려던 뒷차들이 잇따라 추돌해 1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2017년 경남 창원에서는 25톤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승용차 2대를 덮쳐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적재물 추락 사고가 나면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원태인이 평균 자책점 1.0으로 1위에 다승 선두까지 올랐습니다. 에이스급 투수로 거듭난 원태인의 놀라운 발전, 문영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타율 1위 KT 강백호를 상대한 원태인. 회심의 체인지업으로 뜬공을 만든 원태인은 포효했고 강백호는 배트를 던졌습니다. 원태인의 놀라운 발전. 직구 구속도 늘었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슬라이더입니다. 원태인은 비시즌에 집중 연마한 슬라이더 구사율을 높였습니다. 체인지업과 비슷한 구속인 원태인의 새로운 슬라이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같은 속도로 오다 비슷하게 아래로 떨어지는데 슬라이더는 왼쪽으로 날카롭게, 체인지업은 오른쪽으로 크게 휩니다. 타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체인지업의 구질도 다양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져나가는 체인지업은 물론 바깥에서 존 안으로 들어오는 백도어성 구질까지 구사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슬라이더를 좀 많이 연습했고요. 비시즌 동안 최응이 형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슬라이더의 비중을 좀 많이 뒀고요. 올 시즌 평균 자책점 1.00에 6승으로 두 부문 모두 1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원태인이 선발 투수로 고민 중인 김경문호의 해결사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 한 달뿐만 아니라 김경문 감독님께서 류현진 선배님, 그런 선배님처럼 10년을 이끌어갈 투수를 좀 찾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 또 10년까지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좋게 봐주십시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번 주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K3 리그에서 나온 88m짜리 초장거리 골이 화제였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조명한 이 골, 과연 행운이었을까요? 그 주인공이 다시 한번 이 골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강릉 김철호 골키퍼의 88m 환상골. 비결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었어요. 그냥 강하게 멀리 찾아 했는데 어떻게 바람을 잘 타고 운이 좋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기록의 희생양이 된 청주FC 골키퍼 김상재도 멋쩍은 축하를 전했습니다. 킬이 바람 타고 쭉 오길래 계속 오네 싶어가지고 판단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축하한다고 기록 세우신 거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88m 골은 단지 운이었을까? 동료들의 열띤 응원 속에 김철호가 환상골 재현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절로 가냐? 저번에 어떻게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고 어렵네요. 운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FC 서울에서 방출, J리그를 거쳐 지금은 K3에서 새로운 도전. 김철호는 88m를 날아간 공처럼 이제 자신의 시대가 찾아오길 꿈꿉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생애 처음이고 이번 계기로 제 이름을 더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여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지난달 국내에서 출간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책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실제 서점에서 다시 판매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입니다. 지난달 국내 한 출판사가 북한 원본을 그대로 옮겨와 출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판매를 막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인 것은 맞지만 이 책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단체는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번 것이 허용되면은 북한의 다른 모든 표현물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출판사 대표는 책을 다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표기법 등을 수정해 다음 주 중에는 개정판을 출판하겠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장벽이 그만큼 더 걷어졌다. 장벽을 제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회고록이 실제 서점에 배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책을 유통하는 업체나 서점들 모두 논란을 우려해 취급하길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서점에 공급한 한국출판협동조합을 찾아가 서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어느덧 주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도 나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오늘부터 강원도 원주에서는 100만 송이 꽃양귀비 정원이란 주제로 꽃양귀비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현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빨간색 색종이를 곱게 오려붙인 것 같은 붉은 꽃송이, 보송보송한 흰색 솜털로 뒤덮인 줄기, 관상용 꽃양귀비입니다. 이런 꽃이 시골 들녘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구장 5개 넓이의 100만 송이 꽃양귀비 정원입니다. 아직은 꽃보다 봉오리가 더 많지만 이제 막 피어난 꽃송이들이 솜털을 덮고 잠들어 있는 어린 꽃들을 하나씩 둘씩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융수골 꽃양귀비 축제장 초입에선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우는 백일홍이 나그네의 발길을 붙듭니다. 양귀비 꽃밭 사이에 오솔길을 걷다 보면 푸른빛 수레국화도 만날 수 있고 그 끝자락에선 연두빛 물결이 일렁이는 호밀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판 가득 꽃향기에 취하다 보면 나이도 시름도 다 잊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또 이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꽃을 보니까 마음은 항상 20대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올해는 홍보관도 공연장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기엔 꽃밭만으로도 넉넉합니다. 잠시나마라도 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방역 수칙 지키면서 또 차분하게 꽃 관람하시면서. 축제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빨간 우산을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서는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습니다. 정오를 앞두고 정체가 차차 길어지겠는데요. 오늘은 흐린 하늘 아래 비 소식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분 전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수원신갈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됩니다. 진출로 1차로 쪽에서 처리 작업 한창인데요. 사고 처리를 위한 차량들까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방 주시 철저히 하면서 다시 한번 빗길 감속 주행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부산 쪽으로 오늘 정오 무렵에 기흥동탄과 오산, 다시 한번 북천안과 옥산분기점 사이에서 가장 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선은 이제 막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정체가 시작됐는데 서해안선의 경우 하행선으로 바람부터 송화까지의 혼잡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 정체가 부쩍 늘어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어렵습니다. 빗길 최소 20% 이상 감속 주행하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 태어난 지 불과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입니다.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한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사실상 최대한의 처벌로 아동학대 경종을 울렸습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입양된 어린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모진 학대만 당하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등졌습니다. 계속된 학대로 어린이집에서 움직임 없이 무표정한 인형처럼 앉아있던 정인이의 무기력한 모습이 알려지며 국민들은 공분했습니다. 사망 전까지 3차례나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으로 지적됐습니다. 선고 공판 당일 서울 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정인 양에 대한 추모와 사과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양부모 사형을 외쳤습니다. 재판부는 양모 장 씨에게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어린 정인이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 학대를 방조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후 안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 일은 가정은 물론 사회 국가 전체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도와 사회적 체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제2의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행을 사전에 막는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란, 아이란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인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중부의 5에서 20, 남부의 10에서 40, 특히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이 20도, 부산이 21도로 오늘 비 소식과 함께 성급한 더위의 기세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